왔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올해보다 7% 이상 늘면서 이른바 슈퍼 예산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농업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 푸대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전체 예산의 최소 5% 이상을 농업 부문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는데 올해 지출 규모 469조 6천억에다 내년도 지출 증가율 7.3%를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504조 원대의 슈퍼 예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400조 원대의 벽을 깬 뒤 3년 만에 정부 예산이 500조 원의 고지에 오르는 겁니다. 농업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이 기대되는 만큼 이 기회에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업 부문은 지속적으로 홀대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지난해에는 0.08%, 올해는 1.1%, 그야말로 찔끔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정부 총 예산 가운데 농식품부 예산의 비중은 고작 3.1%에 불과합니다.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에서 2022년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에 따르면 2020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0.5%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 푸대접이란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업계는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각종 선심성 정책은 확대하면서도 미래 농업 농촌을 위한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부처별 재량 지출을 10% 이상 구조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부처 예산에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의무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감축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농업농촌 분야의 중요성을 정부가 간과한 것이라며 농업 예산의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림업 예산이 농림업 생산의 기준이 아니고 이 농촌 지역 주민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인구수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의 5%는 최소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단체들도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농업 예산이 이처럼 깎이면 꼭 필요한 농업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체 국가 예산 대비 5%까지 농업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농민단체들은 국민이 원하는 안전 먹거리 공급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인구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농업 농촌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6개월간의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종료하고 4월부터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가 가장 적었는데 그만큼 정부와 농협, 축산농가의 발빠른 대처가 돋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해온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3월 말로 종료하고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4월부터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내 예찰 검사 결과와 가축 방역 심의의 결과 등을 고려해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24시간 운영하던 가축 방역 상황실과 매주 2회 개최하던 전국 방역 상황 점검회의, 밀집 사육단지 통제 초소 등 비상 대응 태세는 해제됩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가축 질병 예찰 검사와 취약 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현장의 관리 감독은 계속 실시됩니다. 또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5월과 11월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밀집 사육단지, 비육돼지 위탁 사육 농장, 백신 접종 미흡 농가 등에 대해서 방역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구제역은 지난 1월 경기 안성에서 2건, 충북 충주에서 1건 등 모두 3건이 발생했지만 구제역 추가 발생 없이 역대 최단 기간인 4일 만에 종식됐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조류 인플루엔자도 야생 조류에서 70건의 항원이 검출됐지만 소독 등 철저한 방역으로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등 농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불리는 방역 작업에서 방역당국, 농협, 축산농가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기에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구제역 발생 초기 긴급 백신 접종과 가축 시장 폐쇄 등 강화된 방역 조치와 스탠드 스틸과 같은 과감한 대처와 함께 농협과 임상 수의사 등의 자발적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종식과는 별개로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방역 조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 및 사후 방역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4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여전히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고 있기에 가축 전염병에서 안심할 수 없다며 축산 관계자들의 철저한 신고와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해마다 쌀 소비가 급감하고 있지만 쌀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와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들이 벼농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논의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이 1.5배가량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주석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9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품목 간 수입성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논의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올해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논의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거두게 될 소득은 1헥타르당 1,169만 4천 원. 이것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평균 쌀 소득보다 46.3% 높은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번 분석의 산출 근거는 무엇일까? 농경연은 올해 농콩의 조수입은 1헥타르당 982만 8천 원이었고 농콩의 단수는 10아르당 218kg, 농가 판매 가격은 정부 수매 가격인 1kg당 4,500원으로 특등급 대립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농콩 단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농콩이 밭콩보다 24%가량 증수 효과가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5년의 농콩 단수를 추정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수입의 고정직불금 100만 원과 전작지원금 325만 원을 더하면 1,407만 8천 원이 되고 여기에 경영비 238만 4천 원을 빼면 농콩 최종 소득이 1,169만 4천 원으로 산출된다는 겁니다. 반면 올해 쌀 조수입은 1헥타르당 1,032만 9천 원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고정직불금 100만 원과 변동직불금 96만 6천 원을 더하면 1,229만 5천 원으로 나옵니다. 이때 조수입과 변동직불금은 모두 2016년에서 2018년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평균 경영비는 430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쌀농가의 최종 소득은 1헥타르당 799만 3천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농콩 소득이 쌀보다 46.3% 높다는 것이 농경연의 설명입니다. 이제 농가에 따라서는 평균적인 단수보다 훨씬 더 많이 수확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콩으로
이렇게 전작했을 경우에 벼농가보다 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의 그런 벼소득이 그대로 유지되기 좀 어렵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요. 가능하면 많은 농가들이 콩 등의 타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콩과 함께 생산조정제를 통해 많이 재배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료의 경우 품목에 따라 쌀보다 소득이 높을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생산조정제 참여에 따른 전작 지원금 430만 원과 사일리지 지원금 등을 감안하면 1헥타르당 소득이 827만 8천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쌀보다 3.6% 높은 금액입니다. 쌀값과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 조절이 필요한 가운데 농가들이 꼭 쌀이 아니더라도 타작물 재배를 통해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정부가 한국형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농업의 사회적 공헌을 확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을 농업을 통해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합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을 수행한 농장국에서는 복지,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필요로 하는 농업 활동을 진행했고 많은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농업을 더욱 확산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한 겁니다. 우선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 농장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비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에 뛰어들려는 일반 농장에 교육, 행사, 정부 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거점 농장은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과 함께 지역 복지, 교육, 보건기관 사이에 연결망 형성을 돕습니다. 또 사회적 농장을 지역 푸드 플랜에 참여시켜 판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자체가 공공급식 등에 납품하는 생산자를 구성할 때 해당 지역의 사회적 농장을 포함하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는 겁니다. 더욱이 농업법인에만 지원되던 청년 인턴, 전문 인력 지원이 올해부터는 사회적 농장 인력에도 지원됩니다. 또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영 홈쇼핑 중간 광고나 사회적 경제 박람회 등을 통해 사회적 농장을 홍보할 예정.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와 같이 복지, 교육, 고용 등의 제도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혁신밸리 4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위치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차로 선정된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 이어서 2차 조성 지역은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정에 대한 농민단체와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 지역으로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을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1차 대상지로 선정된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 이어 전국 4곳에 들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위치가 모두 확정된 겁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육성하는 품목과 품종이 겹치지 않는지와 충분히 부지를 확보했는지, 또 지역과 상생 방안은 마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흥과 밀양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업에 청년농을 유입하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부의 국책 사업입니다. 이곳 혁신밸리에는 젊은 스마트팜 전문가를 육성하는 청년 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융복합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혁신밸리 2차 대상지를 확정하자 농민단체들과 사업 공모에 탈락한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강행하는 혁신밸리 추진 사업은 농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농가의 어려움은 기술과 생산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잉과 유통 구조에 있음에도 정부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차 선정 지역에서 탈락한 충북 제천시는 정부가 선정한 혁신밸리 4곳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업 공모는 대내외 전문가 11명이 단계별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했다며 혁신밸리가 농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별다른 노후 대책 없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 계실 겁니다. 이때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농협이 상호금융권에선 최초로 주택연금을 판매해 이제 농촌 지역 어르신들도 지역 농축협에서 쉽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의 지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협이 상호금융권 최초로 주택연금 상품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전국 4,721개의 농축협 영업점에서 주택연금을 판매하면서 농촌 어르신들도 보다 쉽게 주택연금에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시중은행 6곳과 지방은행 6곳, 그리고 보험사 2곳에서만 연금 가입이 가능해 특히 농촌 어르신들은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한 개의 주택을 처분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확정기간 혼합, 대출 상환, 우대 방식 등으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일반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종신 지급 방식에 가입하면 만 70세 기준으로 매월 89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 방문 가입이기 때문에 농촌 고령 인구는 주택연금에 접근하기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농촌 어르신도 가까운 농축협에 쉽게 방문하셔서 연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가입 당시의 집값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다 보니 집값이 가장 높을 때 가입해야 주택연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값이 올랐다고 가입을 철회하면 향후 3년간 재가입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 후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식들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농촌에 홀로 남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정부가 치매 예방부터 치료 돌봄까지 정부에서 통합 관리해주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어르신들도 치매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치매 국가 책임제의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란 국가가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돌봄 등을 책임지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돼 왔는데 올해부터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먼저 치매 환자들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위한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부터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해마다 2만 7천 명씩 모두 10만 8천 명을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전수 치매 검진도 실시됩니다. 기존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등과 연계해 독거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중위소득 120% 이하의 노인들이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 안심센터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재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들의 원활한 진료를 위한 기반 시설도 확충됩니다.
우선 각 시군구 보건소 256곳에 설치된 모든 치매 안심센터에서 미비한 시설들을 보완하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분소형 치매 안심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장기 요양시설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치매 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사이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70대의 할아버지가 박사 학위를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쁜 농사일과 학업을 병행했던 그는 시험 기간에 트랙터에서 공부하다가 농수로에 빠질 정도로 공부에 대한 열정이 컸다고 합니다. 71살의 나이에 박사가 된 농부 송명수 씨를 최다혜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 2월에 열린 전주대학교 2018학년도 박사학위 수여식. 젊은이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의 만학도 71의 송명수 씨. 사실 그의 직업은 농민입니다. 저희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가까스로 졸업하고 지나간 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제 공부를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어요.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어린 나이에 8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매일같이 일터로 향했습니다. 월남전 참전 수당으로 받은 돈 20만 원으로 겨우 2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구입한 그는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끝에 현재는 13만 제곱미터 논을 관리하는 분농이 됐습니다. 남들 눈에는 고생스러운 시절이 끝난 듯 보였지만 그에겐 배우지 못한 한이 마음속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환갑의 나이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2010년 전주대 부동산학과 새내기 입학생이 됐습니다. 와, 이거 방에 무슨 책상이 3개씩이나 있나요? 네, 일 끝나고 오면은 제가 여기 앉아서 영영일지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는 공부를 하고요. 피곤하면 여기 이쪽에 와서 누워서 쉬기도 하고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기름때가 묻지 않도록 집안용과 트랙터용 책 2권으로 공부하며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기말고사 기간과 모내기 시기가 겹쳐 트랙터 위에서 공부하다가 농수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말고사 볼 때는 보리 베고 모 심고 할 때 최고로 바쁜 때 그래. 그때도 역시 시험 문제 예상집을 가지고 트랙터에서 싣고 콤바인에다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트랙터에서 공부하다가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농수로에 트랙터가 앞바퀴가 넘어가서 빠졌습니다. 너무나 놀랬죠. 농사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무려 9년을 주경야독한 끝에 마침내 박사모의 영광을 안게 된 송명수 씨. 그가 받은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6차 산업형 관광농원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6차 산업 활성화라고 말하는 그는 자신이 갈고 닦은 지식들을 농민들을 위해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지금 20년 전 쌀값이나 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쌀농사로는 이 쇼부가 나지 않습니다. 농해소득으로서는 관광농업만큼 또 좋은 것이 없거든요. 관광농업을 하되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하게 참여함으로써 나 개인 한 사람만 소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소득을 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겠다 싶어서.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20대 청년 못지않은 71살의 만학도 송명수 씨. 숱한 시련 속에서도 그리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꿈을 접지 않았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511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과일 간식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과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는 학생 1인당 150g씩 연간 30회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남도는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을 통해 과일 125톤을 매입해 약 4억 원의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9년 취약지역 개조 사업에 충청북도에서 공모에 신청한 10개 마을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는 2021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총 235억 원을 지원받아 농촌의 낙후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도내 감 전문가 등 50여 명과 함께 경북 감 수출 농업기술 지원단을 출범하고 경북 감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감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산학 관련 협력 방안과 경북 감 산업의 과제와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북도는 최근 소비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감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전북도와 전북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일환의 2019년 농촌 현장 포럼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촌 현장 포럼은 마을 주민들이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 권역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진단하고 마을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화센터는 이번 사전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 내 37개소의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 현장 포럼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